안녕하세요, 여러분. 핵심을 알려주는 이모티콘 제작을 함께 하게 된 이지수 강사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이모티콘에 대한 이해와 사이트별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모티콘을 기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의 이해와 전체 과정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모티콘 만들기의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의 컨셉을 잡게 되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 스케치, 그 다음에 실 이모티콘 제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랫폼 심사, 크게 이렇게 4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이모티콘 플랫폼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하고 네이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이모티콘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같이 인터넷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은 판매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홈 페이지가 나오는데, 자, 신규 이모티콘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누르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PC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내기 누르게 되면은 카톡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 이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요. PC에서는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보지만 모바일에서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신규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들어온 그 이모티콘을 볼 수가 있고, 인기 있는 것도 이제 순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타일이 여기 있는데, 이 스타일은 보시면 MD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스타일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샵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모티콘을 보시면서 내가 제작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이 아니라 이모티콘 스튜디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이 이모티콘 뒤에 스튜디오가 붙으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로 뜨게 되어 있어요. 제한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면 이렇게 내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 하시는 경우에는 멈춰있는 이모티콘,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모티콘, 큰 이모티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는 내가 제작한 이모티콘을 등록 제한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톡 이모티콘 방금 봤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규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비율, 정사각형 비율을 아시면 되겠고, 멈춰있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총 32종이고 360에 360 사이즈,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dpi, 컬러 모드 RGB 이렇게 나와 있죠.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한 가이드, 자, 21종이고요. 움직이는 거 3종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360 정사각형 사이즈, 24개 이미지 중 3개 이미지는 24프레임 이하의 GIF로 제작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실 때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3종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넣으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이모티콘 제한 가이드, 자, 움직이지 않는 거 13개, 그 다음에 GIF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GIF 같은 경우에는 흰색 배경, PNG, 뒤에 배경이 없는 것을 PNG, 투명 배경이 하는데 13종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큰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40에 540, 그 다음에 540에 300, 300에 540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각 단일형, 혼합형 모두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네이버에 있는 OGQ 마켓 한번 가볼게요. 자, OGQ 마켓에 가보면, 자, 여기는 보시면 홈에 여기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콘텐츠 눌러보면 스티커라고 불립니다. 이모티콘이라고 불리면 스티커라고 불리는데요. 네이버 OGQ 요 마켓에 있는 요 스티커들은 블로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손글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블로깅에 쓸 수 있는 이런 식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 카페, 블로그, 채팅, 스포츠에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맛집, 영업 정보, 메뉴, 위치, 주차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적혀져 있죠. 자, 보시면은 약간 이모티콘, 그러니까 카카오톡 이모티콘하고는 좀 다른 방향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하실 때 이런 걸 참고하셔서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오지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하신 후에 들어가시면 여기 컨텐츠 업로드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는 탭이 나오고요. 업로드를 스티커 아니면 애니메이션 스티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오지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보시면 자, 스티커 멈춰있는 스티커인데 스티커 이미지 24개 740에 640 픽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스티커 같은 경우는 740에 640 똑같죠? 그 다음에 24개. 굳이 메인 이미지랑 탭이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우리가 메인 스티커 이미지 24개 중에서 골라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24개에서 26개 정도 만드시면 되고요. 꼭 이모티콘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미지도 판매할 수가 있고요. 컬러링 시트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탭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카오톡 보낼 때 그 위쪽에 아주 조그만 이모티콘 있죠? 첫 번째 선택하는 요 조그만 부분을 탭 이미지라고 합니다. 메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클릭하셨을 때 보이는 요 상단에 큰 이미지 있죠? 이걸 메인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OGQ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크 모드라고 있는데 휴대폰을 검게 쓰시는 바탕화면을 검게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티콘의 외곽선에 하얀색 테두리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모티콘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이제 드로잉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메디방 페인트, 그다음에 포토샵, 그다음에 프로크리에이터, 또 이비스 페인트, 클립 스튜디오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워드오프사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애니메이션과 이미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앱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유료이기도 해요. 근데 보시면 클립 스튜디오 같은 거 또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도 되고 그 다음에 스트림 이미지도 되지만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디방 페인트 같은 무료거든요. 무료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 기능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PC판이나 이런 거 쓰시려면 월 3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써볼 거는 아이패드하고 이제 같이 혼용이 되는 프로크리에이터라는 앱을 한번 같이 써볼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에서 그리실 때는 이제 타블렛 판이라고 하는 납작 가게 바닥에 놓고 쓰는 걸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액정 타블렛 같이 우리가 와콤, 신티크 같은 제품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를 쓰시게 되면은 그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이제 어플을 쓰게 되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 크리에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모티콘을 제작해 볼 거예요. 옆에 보시는 건 이제 플립워클립이라는 애니메이션 전용 어플인데요. 이것도 쓸만합니다. 무료이기도 하고요. 무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렌더링이라 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로고가 바뀌게 되고요. 결제를 하시면 로고가 없어집니다. 크게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프로 크리에이터도 약 2만 정도의 돈을 내시고 구입하시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서 같이 이모티콘을 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프로 크리에이터 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하단에 보시면 A라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앱스토어인데 앱스토어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앱스토어 부분이 열리면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서 프로크리에이트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크리에이트 앱이 오른쪽에 있죠?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화면인데 하단에 보시면 4개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눌러보시고 빠져나가실 때는 왼쪽 갤러리를 누르셔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화면이 켜지고요. 왼쪽에 갤러리를 누르셔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선택, 가져오기, 사진,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이 있죠. 자, 새로운 캔버스라고 보시면 옆에 까만색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보시면 내가 캔버스의 크기를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와 높이, DPI, 최대 레이어 개수가 있어요. 자, 사이즈가 커질수록 최대 레이어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자, 이번에는 스크린 크기를 눌러봤는데 스크린 크기는 아이패드의 크기만큼 용지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지가 설정되고 난 이후에는 캔버스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시면 갤러리 옆에 몽키 스패너 같은 게 있는데 눌러보시면 동작이라고 쓰여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자, 캔버스의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면 오른쪽 상단에 취소 설정 초기화 중에 설정 눌러보시면 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그 다음에 DPI, 그 다음에 캔버스 리샘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여기서 또 설정을 바꿔서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해상도를 보시면 그림들이 확대됐을 때 아주 작은 점들이 보이죠? 이걸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점들이 모여서 그림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DPI라고 하는 것은 도트 퍼 인치의 약자인데요. 원래는 인쇄 용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1인치 안에 있는 점의 개수예요. 근데 같은 크기의 해상도라 할지라도 DPI가 높으면 고화질이 됩니다. 자, 이제 크리에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사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크롬 새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곰돌이라고 검색을 해보고요. 자, 곰돌이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가운데 있는 저 핑크색 곰돌이인 벨리곰을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받으실 때는 가운데 이미지를 꼭 누르시고 포토의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아이패드를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긁으시면 나오실 수 있고요. 다시 프로 크리에이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 왼쪽에 보시면 갤러리 옆에 몽키 스패너 동작을 누르시면 캔버스 옆에 추가라고 있습니다. 자,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첫 번째 파일 살펴기 눌러보시면 내가 받은 파일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사진 삽입하기가 있는데 사진 삽입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방금 받은 벨리곰이 있습니다. 벨리곰을 선택해 주시면 가져오는 중 하면서 화면에 들어오게 되고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화살표 표시가 선택이라는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 균등이 체크되어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셨을 때 정비율로 늘어난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녹색 점 같은 게 있어요. 점을 잡고 회전하시면 회전이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도를 숫자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벨리곰을 크게 만드신 다음에 화면 중앙에 배치해 주세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붓, 문지르기, 지우기, 레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어만 눌러보시고 맨 오른쪽에 체크박스 눌러보시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N자가 있는데요. N자는 합성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N자 눌러보시면 아래쪽으로 뭐가 쭉 내려가죠. 그 바로 아래에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불투명도를 조정하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자, 맨 앞쪽에 용지 부분을 누르시면 두 가지 팝업 메뉴가 나오고요. 이름 변경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선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 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스크, 클래식, 하모니, 갑, 팔레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맨 처음에 디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형으로 된 디스크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명도와 채도를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바깥쪽은 색상 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있는 클래식 한번 살펴볼게요. 클래식은 상하가 명도, 가로 방향이 채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바가 있는데 바로도 이렇게 명도 채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바는 색상을 변환시켜주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러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브러쉬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브러쉬 종류가 나오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예의 모노라인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 선이 가장 깔끔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선을 쓰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브러쉬를 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꼭 누르시면 이제 보정이 되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사각형의 막대 같은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브러쉬의 크기와 그다음에 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제스처로는 손가락 두 번 톡톡 누르면 뒤로 가는 것이고 손가락 세 개로 톡톡 누르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스처 사용하실 분들은 제스처 사용하시고, 자, 다시 레이어로 가서 이제 불투명도를 낮춘 후에 선을 한번 그려 보실 텐데, 선을 그릴 때는 항상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이름을 선으로 바꿔주신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칭을 안 바꾸시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브러쉬 크기를 설정하신 후에, 자, 여기 보시면 불투명도가 있는데 불투명도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애플 펜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러쉬를 농도를 꼭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브러쉬에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쭉 원을 그리신 후에 꼭 누르고 있으면은 보정이 된다는 건 방금 배웠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잘못 그렸을 경우에 위에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점이 생겨서 이렇게 또 보정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위쪽에 보이시는, 한번 그리시고 기다리시면 위쪽에 편집이라는 탭이 생깁니다. 그 편집을 클릭하시고 점을 이용해서 또 한 번 더 선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선을 그리시고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되면은 잘못 형태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떼시고 그냥 직접 그리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선을 한 번에 그리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띄엄띄엄 약간 띄어서 그리는 것도 느낌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선을 그리시다가 브러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브러쉬를 복제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브러쉬 상태를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여기 복제라는 버튼이 나오고 복제를 누르시면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복제가 되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 앱에 있는 마크가 생겨요. 자, 마크가 생겼고, 자, 복제가 된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긁어서 다시 삭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브러쉬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편집창에서 안정화라는 것이 있어요. 안정화는 내가 그린 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보정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적절히 누르셔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브러쉬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복제하지 않은 원본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가 되진 않고요. 초기화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원본을 건드렸다고 하셨을 때 초기화 누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복제된 브러쉬는 언제든지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다 보면은 펜의 두께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때는 항상 오른편에 있는 막대의 브러쉬 크기 조절 바를 이용해서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을 이렇게 그리셨을 때 빠른 원을 얻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보정을 사용하셔가지고 선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에 레이저 체크박스에 있는 체크박스를 꺼시면 이렇게 선만 남죠? 자, 선만 남은 상태에서 보시다 지우개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을 이렇게 이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우개는 일단 에어브러쉬에 있는 미디엄 하드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은 모노라인 지우개를 사용하고 싶다면 지우개를 꼭 눌러주시면 돼요. 지우개를 꼭 눌러주시면 내가 전에 사용하였던 모노라인 브러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색칠할 때 되게 막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동작 부분에 동작 누르시고 캔버스에
레퍼런스 기능이 있어요. 레퍼런스 기능을 켜보시면은 이렇게 레퍼런스 기능이 켜지는데 보조도구 같은 겁니다. 보시면 레퍼런스가 띄워져 있는데 가운데 이미지 눌러주시고 이미지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내가 아까 가져온 벨리곰을 옆에 띄워 놓으시고 화면을 꼭 누르시면 색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색상바를 보시면 색상을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색상이 가져온 게 보이시죠? 자, 색상을 칠하실 때는 옆에 있는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또 색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에 있는 이미지를 꼭 눌러서 색상을 가져오신 후에 색상을 약간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클래식에서 명도와 채도를 조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로 이렇게 색칠을 하셨을 때 색상을 조정을 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채색을 하시면 되는데, 채색을 하실 때 가끔가다 선에다 이렇게 많이 색칠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에다 바로 하시게 되면 복구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채색을 하실 때는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색이라고 명칭을 바꿔주신 후에 이 색이란 레이어를 아래쪽으로 내리신 다음에 색칠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 색칠을 해보시면 선이 지워지지 않죠? 이렇게 선이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레이어를 만드시고, 만약 색 레이어가 위에 있다면 선이 가려지게 되죠? 다시 색을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을 들이붓는 기능을 살펴볼게요. 자, 색을 이제 들이붓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들이부실 때는 색에 있는 그 원형 색을 꼭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근데 색을 넣었을 때 이게 넘쳐나죠? 자, 색이 이게 넘쳐나게 되는 이유는 선의 레퍼런스 기능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 레퍼런스 기능이 뭐냐면 이 선을 다른 레이어에 인식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른 색이란 레이어가 선을 인식해서 색칠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색을 들이부실 때 이게 구멍이 나 있으면은 다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색을 꼭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전체가 다 이렇게 채워져 버리죠. 근데 지금 어느 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레퍼런스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 전체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인갭 값이라고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 바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인갭 값을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잘 인식을 하는데 이 몸통처럼 뚫려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자꾸만 새어나가게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외곽선을 먼저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색을 들이부어 주시면, 자, 레퍼런스로 색을 한번 잡아볼까요? 들이붓게 되시면 이렇게 색이 깨끗하게 채워집니다.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 색으로 같은 색으로 한번 막아주시고 색을 들이붓는 게 더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부분들은 직접 색칠하시는 게 더 빨리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번에는 눈동자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눈동자를 드래그 드랍으로 이렇게 색을 채워넣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빨리 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에는 쉽게 들어가는데 살짝이라도 이렇게 선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잘 들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색을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가지고 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과 선이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일단은 기본색이라고 우리가 색칠한 레이어는 명칭을 바꿔주시고 위쪽에 새로운 레이어에서 그림자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밑에 보시면 N자를 눌러서 밑에 보시면 합성 모드가 많이 있는데 곱하기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2배 가까이 되는 색이 입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색을 이렇게 설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색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를 조정하셔가지고 적절한 그림자 색상을 얻으신 다음에 채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색을 하실 때 밖으로 많이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이럴 때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전에 색칠했던 그 기본색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주시게 되면은 기본색 바깥쪽에 있는 그림자들은 다 삭제가 됩니다. 이게 클리핑 마스크의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색이 칠해진 부분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림자 클리핑 마스크를 끄게 되면 이렇게 다 바깥으로 번져 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걸게 되면
밑에 있는 기본색 칠해진 곳에만 그림자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색칠을 다 그림자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문지르기 기능인데, 문지르기 기능은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문질러가지고 경계선을 흐리게 한다든지 색을 섞어준다든지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밝음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는 위에서부터 보여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맨 위의 레이어가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색 위에다가 그림자 밝음 레이어를 만들어 차곡차곡 쌓으시면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이제 합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꼬집으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가 돼요. 합치는 게 꼬집는 거예요.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자, 그럼 하나가 됐지요, 레이어가. 자, 근데 선과 색을 하나로 합치진 않고 묶어두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그룹을 하실 때는 기본색 레이어를 꼭 누르시고, 꼭 누르시면 얘가 약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때 선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주시면 새로운 그룹이 하나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뭐 캐릭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설정하고 싶은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하나가 되어서요. 이 그룹 레이어를 끄게 되면 같이 꺼지고 켜지게 됩니다.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이어는 다 살아있죠. 그래서 레이어를 따로 수정할 때도 용이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올가미 툴을 한번 알아볼 텐데, 그림을 그리시다가 눈의 위치라든지 눈의 크기를 변화하고 싶을 때는 S자 모양의 이 올가미 툴을 하시고 아래쪽에 올가미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움직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점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선택 툴을 누르시게 되면 이동, 확대, 회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로잉 하실 때 캐릭터 이모티콘, 캐릭터 제작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올가미 툴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실 때 잘 안 움직여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확대하셔서 가운데나 옆에 있는 곳을 누르셔서 이동을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터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모티콘 기본 드로잉부터 기획하는 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